이런 분석은 없었다. 이것은 시공인가 공시인가? 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의 숨겨진 진실 낱낱이 다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이 구역의 지배자, 또 이 구역의 넘버원, 이 시대의 공시남, 수상한 남자 변형인 대표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가 좀 지났는데 저 네. 오늘 월요일인 줄 알고 그렇죠. 착각을 오늘 좀 했는데, 월요일 같아요, 느낌은. 네, 오늘 좀 한 주의 마지막 방송을 네. 좀 앞두고 오늘 눈도 오고 그러니까요. 바람도 많이 불고 마침 또 대표님 출근하실 때 눈이 많이 와서. 그렇죠. 장도 안 좋고 네. 뭐 삼중고입니다. 네. 저 오늘 또 장이 날씨처럼 좀 차가운 그런 장인데 일단 저희가 이 나우경제를 TV 통해서 이렇게 수상한 공시 프로그램을 쭉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7회째더라고요, 오늘이. 근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일단은 단톡방에서도 우리 이 프로그램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시청자분들도 많고 또 지금 채팅창에서도 쩡이님이 안녕하세요. 점심 후다닥 먹고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수상한 공시에서 이제 공시를 대표님과 함께 하면서 많이 알아간다고 네.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기업 공시에 대해서 대표님 한 번 더 우리 중요성을 좀 해드릴까요? 일단 뭐 우리가 뭐 경제방송 쪽이나 유튜브 같은 이 주식 전문 채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결론적으로 전국적으로는 내가 산 주식이 얼마 갈 것인가, 맞아요. 빠졌으면 물려 있으면 언제 엑시트할 수 있는가가 궁금한 거거든요. 즉 수익을 보기 위한 사람들만 바글바글한 이 주식 시장인데, 이게 사실은 이 어떤 이 전문가나 주식의 어떤 이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가이드를 준다고 해서 이게 100%다 예측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같은 예측 사항이 있었어도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예측이 좀 바뀌게 되는데, 공시는 좀 다르다는 거죠. 공시는 어떤 우리가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공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내가 투자한 회사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버는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정작 이 회사가 어떤 걸 만드는지를 몰라요. 맞아요. 얼마를 벌고 얼마를 이익을 내고 있고 지배구조는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좋아 보여서 샀대요. 오르니까. 그러다가 물린 거야. 물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당연히 어떤 이 증권 전문가나 어떤 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공시를 한 번쯤 읽어보는 습관을 좀 갖는 게 좋겠다. 지금 뭐냐면 공시는 기업이 투자자와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회사에 다 나와 있어요. 최근에 사업 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개요, 기업의 개요, 회사의 어떤 지분율,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실적도 어떤 매출 비중이 있고 어떤 매출 부분에서 이익이 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부 단위의 이익부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소송 관계도 나와 있고, 아주 디테일한 모든 내용들이 회사의 이 사업 보고서 내지는 이 분반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한 번은 안 읽어요. 그렇죠? 찔리네요. 읽어봐야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하기 전에, 이게 투자의 기본입니다. 내가 이 회사가 좋아 보여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는 이 사업 보고서나 분반기 보고서에서 내용을 한번 숙지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전문가들의 어떤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투자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공시인데, 자, 습관입니다. 공시의 어떤 단어, 한글 읽을 줄 알면 공시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공시를 좀 잘 보고 투자를 반드시 결정하는 이 습관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아, 대표님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 공시는 기업과 투자자가 나누는 소통이다. 소통의 창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공시를 보는 습관을 들여라. 한글을 읽을 줄 안다면 공시도 다 볼 줄 안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공시의 중요성 꼭 킵해둘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리고 2시에 예정돼 있는 게 이제 다음 달 2월부터 시작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행 계획을 이 2시에 지금 발표를 하겠다라고 예상이 돼 있어요. 예정이 돼 있는데 접종이 이제 어떻게 시행이 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올 듯 싶은데 이후에 이 발표 이후에 또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커지지는 않을까요? 뭐 좋은 지적입니다. 뭐 예측도 그렇고 일단 뭐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다면 우리가 지난 방송이었죠. 대한과학과 일신바이오의 이 조달청 수주 계약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초도 매출이긴 했는데 자 이제 본격적인 이 횡보잖아요. 공시를 읽고 예측되는 흐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자 정부의 정책이 2월 자 이제 오늘 2시에 코로나 접종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이나 어떤 백신을 어떤 이 접종군을 대상으로 할 건지 접종의 방법 그다음에 뭐 시간대 뭐 일자는 어떻게 하고 뭐 후보군을 언제 선별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의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벌써 이미 움직임이 감지가 됐었죠. 지난주부터 이 국가의 국공립 의료기관은 초저온 냉동고, 초저온 냉장고를 이미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수순이고 이게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이제 백신이 아직은 공급 물량을 확보해 놓은 이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극소의 물량부터 들어오겠지만 본격적으로 이게 달을 거듭할수록 백신이 원활하게 이제 상반기 안에 공급이 하반기 안에 죄송합니다. 네. 상반기 안에 공급이 된다면 네. 기대 물량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관련된 사업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 자, 작년에 초전 백신의 접종 기대감 때문에 백신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죠. 맞아요. 그 다음에 관련된 부속이 백신을 그럼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백신 유통에 필수적인 초저온 냉동고 유통과 관련된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기관 관련 종목들의 좀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됐고 그 다음에 백신을 어떻게 보관하고 시설 유치할 것이고 이걸 또 위탁 생산하는 그런 관계된 이 파생 사업들에 대한 주목이 이미 작년에 다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러네요. 선반영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2021년도 우리가 1분기에 어떻게 볼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 기대감의 주가 올랐는데 작년에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뭐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올해 1분기 이전 실적 좀 보면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이 있고 반대로 그냥 크게 매출 증가된 업종이 없어요. 맞아요. 주가는 올랐죠. 그런데 주가의 괴리율을 보면 지금 작년에 견고한 흐름을 갖고 왔던 진단키트 종목들은 시세가 유지되고 있고 작년에 진단키트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히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 오히려 주가가 반토막 넘게 이렇게 하락돼 있죠. 맞아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다면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흐름 때문에 2차, 3차의 상승 구간에 좀 진입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관점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변동성에 대한 부분보다는요. 자,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즉 수주 잔고와 수주 계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의 상승 이 관점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자, 접종이 뭐 다음 달에 발표가 이번 발표 이후에 뭐 2월부터 순차적인 접종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 연내까지 이 관련된 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거죠. 올 연까지, 그렇죠. 올해까지는. 그렇다면 관련돼서 지속적인 매출을 가져오는 종목들이 급락을 가져오는 구간. 자, 뭐 2, 3% 빠진 건 조정이 아닙니다. 네. 뭐 한 10% 넘게 빠졌던 소형주 같은 경우 그런 종목에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본다면 실적과 연동돼서 언제든지 상승 탄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네, 백신도 그렇고 이제 백신에서 여러 가지 파생된 뭐 유통 관련주, 뭐 위탁 생산 관련주도 그렇고 이미 기대감이 작년부터 선 반영되어서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으로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저희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시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가져오신 종목 첫 번째는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많이 잘 알고 계시죠? 치과용 임플란트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이죠. 코로 그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영업이익이 401억 원으로 작년 대비 1388%가 증가했습니다. 와, 저는 1388%가 증가했다는 그 실적 발표를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실제로 코로나 피해주로 어떻게 보면은 분류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치과 그 진료 자체가 이제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로 이제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코로나 피해주로 분류가 됐던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 실제로 내년에 이제 내년 실적 전망치도 높으면서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공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오셨는데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공시 뭐 내용이었나요?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자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사상 최대 뭐 깜짝 실적 발표가 있었죠. 뭐 긴 말 필요 없습니다.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28일 오늘입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잠정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잠깐 좀 화면 좀 보시죠. 네. 자 회사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649억이었는데 죄송합니다. 1473억이었는데 자 단기 실적 1956억. 자 매출액은 누계 기준으로는 11.9%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직전 연도 대비 2배 이상 거의 뭐 상승한 129.9%. 와. 그다음에 법차손 사업이익은 전년 대비 261.7%가 상승한 1,060억. 당기순이익은 1,273%죠. 1,090%가 넘죠. 자, 네. 1,090%가 1,388%를 초과하는 이 1,107억. 자, 1,107억에 이제 자, 정리해서 보면 이게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자, 연결 기준의 전기 실적 3분기, 4분기의 합산 비율을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렵고 자, 결론적으로 4분기 기준에서 매출 1,957억 기록했고 순이익을 401억 낸 겁니다. 자, 여기는 전년도 3분기와 4분기의 비교식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혼선에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자, 우리가 볼 때는 전년 동기 실적 보이죠? 전년 동기 실적과 단기 실적에 자, 요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4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뭐 시세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실적에 맞는 성장주들은 반드시 어닝 서프라이즈의 주식이 안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꾸준하게 성장치가 예상되는 종목의 주가가 단기적인 어떤 급락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무너져 있다면 언제든지 진입해서 사야 되는 겁니다. 사놓고 실적이 우리가 발표되는 반기 보고서, 3분기 보고서, 그 다음에 이번처럼 2월 잠정 실적 내지는 3월 감사 보고서 제출일까지 이 모멘텀이 지속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미 반기에 선반영됐던 종목들은 4분기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조금 상승폭이 좀 크게 덜한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래도 3분기 실적보다는 4분기가 조금 더 호실적을 냈다라는 평가고 자, 이 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앵커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코로나19의 수혜주, 그 다음에 저 피해주 항상 언급해드리죠.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아까 말했지만 피해주에 들어가죠. 왜 그렇죠? 아무래도 치과 진료가 직접 입을 벌리고 얼굴을 맞대면서 진료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스크도 써야 하고 하니까 치과 진료 자체를 조금 덜 가게 되진 않을까. 정확한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상식적인 관점이에요. 정말 이가 아파서 치과를 가고 싶은데 사실 구강이라는 거는 입을 열어서 치료를 받고 또 의료기에 종사하는 분이 아무리 뭐 마스크를 잘 쓰고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겹치는 동선 간의 어떤 간염이 좀 예상된다고 해서 특히 이비인후과, 치과 뭐 이런 데 요즘
사실 그러네요. 기피하게 되죠. 네. 정말 힘들지 않은 범위라면 집에서 약으로 좀 때우는데 자, 우리가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오스테오 임플란트의 실적 전망치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반기에 뚜껑을 좀 열어보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았네? 선방했네라는 예측이 있었고 3분기에 조금 더 나은 실적이 나왔는데 오히려 4분기에 깜짝 성장세가 완연했다. 그런데 지금 고무적인 것은 오스테오 임플란트가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에서도 독보적이지만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 그다음에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가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네. 5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거죠. 근데 고령화로 우리가 진입할수록 이가 안 좋습니다. 맞아요. 이가 빠지거나 이가 썩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이제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네. 틀니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장년층에서 그러니까 노령층으로 진입하기 전에 장년층에 이미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고령을 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임플란트가 필수적인 어떤 시대가 지금 됐다. 이런 관점에서 2020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컨택트 종목의 어떤 피해가 예상됐지만 나름대로 선방 이상의 호실적을 내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고령화 사회에 많은 이 시장을 갖고 있는 중국 내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올해보다는 2021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에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이런 관점 때문에 저는 조정 시 항상 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잠깐 차트를 좀 볼게요.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 일봉 차트인데요. 자, 차트 내용을 보더라도 자, 작년 기점에서 우리가 자, 평균적인 가격은 한 41,000원에 이 가격 형성이 좀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요 구간이죠. 작년에 코로나19의 어떤 피해가 예상됐던 이 3월 연중 최저점인 22,800원대를 지속적으로 좀 기록했다가 계속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반기 보고서 제출 시점이 바로 8월 14일이었죠. 자, 요 기간에 예상의 실적이 나왔다라는 발표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호가를 다시 완연하게 또 유지를 했죠. 45,000원 선에 단단한 지지선 구축을 했는데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전망이 또 예상되면서 9월이죠. 우리가 10월 달에 11월 15일 날 발표를 합니다. 바로 요 구간이죠. 자, 즉 주가는 1차, 2차, 3차에 자, 분기 실적에 반응을 했어요. 자, 반기 실적에 반응을 한번 했고 3분기 실적에 반응했고 다 이번에 4, 4분기에 잠정 실적에 다시 한번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즉 오스테오 임플란트는 시장의 성장과 맞춰서 이거는 모멘텀이 없어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나 더 팔았다고 해서 주가가 들쑥날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실적치 전망치를 예상해서 상회하는 전략으로 간다면 주가는 이렇게 점진적인 우상향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특히 2021년도가 더 이 실적의 상승이 예상되는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오스테오 임플란트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앞으로가 더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도 노려보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GV를 가져오셨는데 GV는 이제 1999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CNC, 절삭 등 가공 장비를 제조하고요. 또 CNC 레이저 장비, LED 조명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GV가 근데 공시를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좋은 공시는 아니네요. 파산 신청을 접수했다고요. 네. 자, 앵커님 파산 뭔지 아시죠? 알죠. 저 회사가 빚을 못 갚아서 네. 채권자가 법원에 여기 파산시켜 주세요. 파산 신청 들어가면 파산에 따른 이 재산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거기서 내가 받아먹을 게 있냐 없냐 이걸 논하는 겁니다. 뭐 파산, 회생 뭐 같은 개념이지만 파산은 주채권자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겁니다.
자, 1월 채권자가. 28일 날. 자, 오늘 어제였나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이었네요. 오늘 공시입니다. 잠깐 좀 볼게요. 네. 자, GV입니다. 자, 파산 신청. 신청인은 자, 노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자, 신청 사유는 채무자, 즉 노모 씨가 파산을 신청한다. 어디에? GV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면 신청인은 회사가 2019년 3월 7일에 발행한 7회차 전환사채 중에서 10억 원, 일부인 10억 원을 소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상환 요청을 한 거겠죠. 네. 자, 상환 요청을 했는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2020년 12월 20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지급받지 못해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시를 우리가 여러 번 좀 겪어봤는데 네. 파산 신청이 들어와서 주권 거래 정지 받은 회사가 상당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파산 신청인데 왜 거래 정지가 아닐까요? 궁금하죠? 궁금해요. 자, 이제 공시 규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상장사, 즉 이 자기 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아, 20억 원에 미만.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이 파산 신청에 대한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은 거래 정지가 돼요. 아, 초과하면 20억 그렇죠. 초과하면요. 네. 자, 지금은 이 자기 자본 10%에도 해당이 안 됐고 그다음에 20억 원 미만의 채권 신청액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주권의 거래 정지는 피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청인은 왜 이런 의도를 갖고 파산 신청을 했을까요? 자, 이러한 케이스는 대부분 채권자들이 회사로부터 주권 거래 정지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원하는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자, 이런 점입니다. 자, 악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2회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인이 파산 신청을 한 6번 정도 넣었어요. 파산 신청을 넣었다가 법원이 또 기각을 했고요. 다시 파산 신청 넣어요. 또 기각해. 이게 너무나 빈번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계속 주식을 주권 거래 가지고 정지했다가 있는 풀어줬다가. 투자자분들만 그렇죠. 이거 타지 않을까요? 자, 이게 소송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자, 법원은요. 작년 6월 22일에 한국거래소가 이 파산 신청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주권 거래를 정지하는 이 규정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는 취지의 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심리 결정해야 되는데 거래소는 이 파산에 대한 심리 결정을 할 수가 없죠. 즉 법원의 판단까지는 주권 거래를 시킨다는 것은 좀 투자자의 피해를 좀 야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규정은 조금 이 손 봐야 되는 규정이 아닌가.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파산 신청인데 이게 양성적인 파산 신청이 있고요.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깊다면 회사가 살아 있어야 내가 얻어갈 수 있는 돈이 있죠.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된다면 내가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대체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는 이런 케이스들은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조금 원활하게 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이 사법권을 좀 이용하는 것이다. 약간 흔들기 그렇죠. 약간 그런 작전인 거네요. 자, 그러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도 있지만 종합적인 피해는 이 종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투자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네.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회사 뭐 지금 조명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부분이 89% 정도 이제 배정이 돼 있고 나머지가 이제 절삭가공 기계죠. CNC 선반이란 이 가공 기계인데 자, 이 부분은 뭐 한 17%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매출 포지셔닝의 이익률이 좀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조명사업 부분은 상당수 중국 시장이 좀 더 확장세 내지는 단가적인 경쟁력 우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GV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적 역량은 영업 손실이 좀 불가피한 그런 업종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 3분기 실적도 지금 100억 원대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고 있고 회사의 최근 공시를 좀 볼게요. 보더라도 회사는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뭐 전환사 채권 발행 결정이라든지 뭐 유상증자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더라도 즉 회사는 자금 조달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자금 조달이 잘 되지 않고 그다음에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가 또 한 건 걸려 있죠. 조회 공시 요구에 따른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도 수많은 의혹 제기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지부의 이런 움직임은 감지가 되었다. 어떤 부분이? 공시에서. 자, 회사의 상장 유지에 관련된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는 흐름이다. 그렇기 상장 때문에 유지까지 그렇죠. 지금. 저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여지는 회사의 흐름은 이번 3월에 어떤 감사 보고서에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어찌됐든 회사가 갚아야 될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극명하게 네.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흐름이 좀 있죠. 이런 공시의 흐름들, 그다음에 회사의 움직임들, 그다음에 주가가 가고 있는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부인은 상장 적격성에 좀 중대한 좀 의문이 보여진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부인, 네. 자 신규 접근자 관점에서는 절대 매수 금지. 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매도가 답이지 않나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요. 자 많은 손실을 본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든지 회사가 좀 중대한 어떤 네. 사안에 이슈가 있을 수 있다. 특히 2월 이 잠정적인 어떤 결산 실적이 발표된 시점에 오히려 회사의 어떤 상황이 조금 더 나쁘게 나타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고요. 만약에 회사가 자금 조달을 좀 더 원활하게 잘 했다면 그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 상황으로 본다면 자금 조달도 어렵고 채권자의 이 채권 상환 요청이 충분히 요청되고 있는데 회사는 결국 빚을 못 갚고 있다. 자 이런 관점들은 투자자 관점에서 아주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정확하게 딱 집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정말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향후 실적 전망도 일단 좋지 않고 공시도 일단 불성실한 공시가 많으면서 상장 적격성까지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또 앞으로 2월에서 3월 감사 보고서 때도 좀 공포장이 다가올 수도 있다 하는 관점에서 신규 매수자는 절대 매수하지 말고 보유자도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접근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GV까지 꼼꼼하게 짚어봤고 다음은 C큐브, 위니아딤체 이 두 종목을 살펴볼 건데요. 이 C큐브랑 위니아딤체가 부실 기재 상황으로 거래 정지가 지금 됐다는 공시가 나왔네요. 네. 대표님. 자 코스닥 상장 규정 중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살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감사인의 의견 거절, 뭐 내부 통제 비적정 2년 연속 초과, 2년 연속 관리 종목이 지정되면 당연히 상장 폐지 이 실질 심사, 즉 적격성 심사 대상 법인으로 좀 편입이 되는데 그중 한 가지 사유가 또 이겁니다. 바로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행위로 인한 이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주권이 거래 정지되는데 잠깐 공시 볼게요. 자 C큐브입니다. 작년 1월 27일 어제였습니다. 자 회사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네요.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행위로 인해서 증선위에 검찰 통보설 있느냐? 자 이거는요 증선위에서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자체 보도자를 배포를 했고 네. 이에 대한 풍문 보도를 거래소가 인지해서 자 회사의 풍문 보도 발표를 한 거죠. 자 회사는 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 조치 대상자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행위로 인한 증선위 검찰 고발 등. 자 회사는 C큐브입니다. 대상기는 2015년도 회사, 2015년 사업년도 16, 17, 18, 19 최근 5년치의 이 회계 기준에 대한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에서 네. 이 감리 회계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어떤 감리가 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지적사항이 나왔죠. 매출액 및 매출 원가를 좀 허위로 계상했다. 자 15년도에는 47억, 16년도에는 61억, 17년도 66억, 18년도 46억, 그다음에 19년도는 26억. 자 회사는 이미 확정된 거래처 간의 메인 매출 거래에서 가공 매출을 넣었다. 자 가공 매출 좀 어렵죠 회계 용어. 네, 자 어려워요. 뭐냐면요. 자 1,000원짜리 회사를 2바퀴 3바퀴를 돌려서 3,000원짜리 매출로 만들어 온 겁니다. 자 매출 숫자는 올라가죠. 네. 이익은 제로입니다. 그대로? 아 제로. 자 이익은 붙이지만 결과적으로
매출을 좀 돌린다. 매출을 좀 더 가공해서 외형을 좀 키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매출액을 좀 부풀리는 것들을 가공 매출이라고 합니다. 자, 가공 매출이 일어나면 당연히 원가가 없이 나머지는 다 수익이 나기 때문에 매출 원가도 가공해서 만들어야 당연히 이 갭이 없죠. 네. 자, 매출 1,000억 했는데 매출 원가가 없으면 1,000원이 이익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근데 매출 원가를 990원을 만들면 이익이 10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이 가공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자, 회사는 가공 매출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마진을 소개 업체에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부채를 또 과소 계산했다. 지금 뭐냐면 백마진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 백마진인데, 자, 실제 1,000원 매출인데 그 안에는 자, 이 클라이언트 소개업체의 마진이 200원이 들어 있었다. 그럼 이게 통상적인 유형 거래에서는 1,000원에 200원을 원가로 계산해야죠. 네. 그럼 200원에 대해서는 판매 수수료라는 명칭의 이 비용화를 미지급금으로 잡아서 줘야 되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아마 다른 경로의 형태로 좀 지급된 것 아니냐. 자, 이건 횡령배임과는 좀 무관해 보입니다만 일단 이 금융위에서 검토한 이 감리 지적사항은 이렇게 이제 밝혀졌고요. 자, 증선이 조치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겠다. 과징금에 대한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자,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행위에 따라서 이게 조치 사전 통보라고 하는데요. 사전 통지를 하고 네.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이제 그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회사는 감사인 지정 3년, 즉 지금 내가 A라는 회계법인이랑 좀 친해요. A 회계법인과 감사 계약이 맺어 있었는데 A 회계법인이랑 니는 하지 마. 내년부터 3년간 우리가 지정해 주는 쪽이랑 하자. 감사를 그래. 받아. 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회사는 조금 더 타이트한 회계적인 요건을 갖고 감사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 해임 권고 상당을 했고요. 자, 검찰 통보에 했습니다. 자,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 증선인은 고발 조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뭐 다음 뭐 간단히 이거 마지막 좀 보죠. 네. 자, 위니아 딤체도 뭐 같은 딤체. 내용인데요. 자, 내용은 아까랑 비슷합니다. 여기도 15년부터 18년도까지 감리. 자, 회계 감사에 대한 이 감리라는 건 회계 감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 번 더 조사를 하죠. 뒤집어 보는 겁니다. 좀 네. 정밀하게 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찍어서 보는다는 얘기예요. 자, 회사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및 매출 원가를 과대 계산했다. 자, 위니아 딤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치 냉장고 만드는 회사죠. 네. 자, 회사는 전문점을 보유하면서 판매하지 않은 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시스템,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에서 임의로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좀 회계를 좀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증권신고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숨겼기 때문에 부실기재, 즉 거짓 기재를 하게 되면서 회사는 마찬가지 1,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요. 지정감사 2년에 자, 재무담당 임원에 대해서 해임 권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CFO 자르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 검찰에 이제 통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C큐브와 위니아 딤체 보유자 관점에서 많이 답답하셔요. 그쵸. 주권은 지금 거래가 정지됐는데 야, 이거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뭐 되게 막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희망을 가져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답변해드리고 싶네요. 자, C큐브 같은 경우는 좀 뭐 배당을 결정할 만큼 회사는 탄탄한 재무 구조로 갖고 있다. 자, 뭐 비용의 어떤 분식 회계는 좀 있었지만 매는 좀 맞고 그래도 회사가 탄탄하게 지금 사업 구조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들을 봐서 그래도 이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편입해서 뭐 개선 기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좀 아니고 위니아 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편입시켜주는 것보다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좀 더 공익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자, 이런 관점 때문에 C큐브와 위니아 딤체는 이 조사 기간이 이 끝나는 이 기간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는데 아마 잘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C큐브, 위니아 딤체 두 종목 같이 살펴봤는데 상장 유지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지 않을까 하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리 기간이 끝나면 다시 거래가 재개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너무 조급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이렇게 공시 짚어보면서 또 약간 물려있는 분들 좀 종목 때문에 답답한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관련 종목 공시도 살펴볼 테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이렇게 오늘 또 종목 여러 가지 알아보면서 공시 낱낱이 파헤쳐봤는데요. 대표님과 이렇게 함께 공시를 보니까 또 여러분 몰랐던 부분도 좀 어려웠던 부분도 세세하게 좀 쉽고 재밌게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수상한 공시 함께 하고요. 또 이어지는 프로그램 계속해서 같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는 변영인 대표님과는 이따가 마켓나우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